A, B 두 개 문제를 봤었는데 둘 다 이제 조건문과 관련된 그 어떤 뭔가 문제였어요. 조건문 연습하는. 물론 반복문도 당연히 들어가지만 조건문이 키웠던 문제들인데 A번 문제는 이제 구간, 이 중첩되는지 보는 거죠. 그 중첩되는지를 비교하는 어떤 조건식을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우선 이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까?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고 여러분도 한 거 보면 다 다양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구조체를 이용해 가지고 그 땡땡 사이 그 시 정보랑 분 정보를 따로 받아서 따로 유지해 가지고 비교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복잡해지죠. 비교식이. 그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하고 문자열로 통으로 받아서 문자열 자체를 비교했어요. 그래도 돼요. 그래도 그 비교가 돼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문자열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 수치를 825, 얘는 1220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비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교식을 작성하기가 좀 더 쉬워요. 물론 문자열로 비교해도 똑같이 되긴 되지만 이제 비교 자체는 누가 더 효율적이야? 정수 비교가 당연히 효율적이죠. 얘는 문자 하나씩을 비교하는 거니까 이제 비교가 느린데 물론 이제 문자 자체를 비교하면은 제가 했던 것처럼 정수로 변환하는 비용은 없어지죠. 그냥 문자 비교한 거니까 이제 뭐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선은 이제 데이터를 내가 어떻게 문자열로 처리할지 구조체로 처리할지 얘를 받아가지고 정수로 바꿔서 처리할지 정수로 바꾸면 어떻게 정수로 바꿀 건지 구조체로 했다는 거는 시 정수 하나 분 나타낸 정수 하나 두 개를 이용해서 또 비교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시간이 같을 때 또 분을 또 비교해야 되는 되게 식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항상 지난번에 봤던 그 문제도 비슷, 비슷한 원리인데 입력 데이터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좀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지난번 문제에서는 입력 끝에다가 공백 문자를 하나 추가해 가지고 이제 좀 더 편리하게 우리 찾을 수 있었고 이 문제도 데이터들은 이제 시간 정보인데 이 시간 정보를 내부적으로 어떻게 유지할 건가? 뭐가 필요한 건가? 우리는 겹치는 거 여부만 알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조건식을 어떻게 이제 할 건가? 뭐 우리가 참이 되는 조건을 찾아서 할 수도 있고요. 거짓이 되는 조건을 세우고 그걸 not 할 수도 있죠. 어느 게 더 편하냐? 이제 그것도 이제 이 조건식 세울 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가 편하냐면 중첩이 안 되는 경우가 식으로 표현하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죠? 이쪽 끝하고 이쪽 시작이 있는데 이 시작이 얘보다 크거나 아니면 얘의 시작보다 얘가 작으면은 중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식이 요 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질문 주셨던 분은 왜 안 되냐 그랬더니 항상 앞에 게 시작 시간이 작은 시간만 들어오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진 않고 시간이 행사가 그 빠른 게 앞에 나왔는데 이제 행사들은 그날 일어난 일이지만 어느 게 먼저 올지는 모르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비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중첩이 이제 되는 경우에 참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럼 저거를 not 하면 돼요. 그럼 not 해가지고 여기서 끝나면은 조금 이제 우리가 배운 거를 활용하는 게 못 되는 거고 요거를 한 번 더 드모르간의 법칙을 적용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요것만 보면 얘가 진짜 중첩되는 경우인가? 이게 좀 헷갈려요. 근데 이렇게 가면은 맞는 논리다라는 거고요.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식을 세울 논리가 머리로 돌아가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내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걸로 만들고 그거를
변환시키는 거죠.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간결하게 바꾸는 건데 그때는 뭐 결합 법칙이나 이런 드모럴 법칙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번 문제는 이제 이런 문제이고요. B번 문제는 그냥 원래 3종 포르프로 모든 경우를 다 조사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맨 밑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포르프로 쭉 모든 경우를 조사해 보면 돼요. 모든 경우. 그래서 저렇게 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고 저렇게 해도 통과돼요. 시간 초과 나오고 그러진 않으니까 통과는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든 경우를 우리가 이렇게 작성할 수 있으면 되겠고 근데 항상 우리는 저렇게 해놓으면 뭔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걸 고민할 줄 아셔야 되겠고 그 고민을 안 하면 이상해지는 우리 프로그래머들은 왠지 프로그램 짜고 더 잘 짤 수 없을까? 더 좋게 만들 수 없을까? 그게 이제 고민이 되고 그걸 하고 싶어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개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방법이 없을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어떤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냐면 저는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여러분의 답 중에 하나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은 최소값을 찾아서 하더라고요. 최소값. 그래서 처음에 최소값을 찾으면 얘가 뭐 도움이 되나? 얘가 항상 답에 포함되나? 그게 좀 저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최소값을 찾으면 그 최소값은 항상 답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여기 써놨는데 모순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데이터들이 있는데 얘가 최소값이야. 그러면 산 모양이 이렇게 최소가 되는 산 모양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값하고 이 값하고 얘를 교체하면은 여전히 산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값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얘도 얘랑 어떤 애가 되겠어요? 같은 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뭐 3, 1, 5, 2. 그러면 이렇게 갖고 해도 산이죠. 그래서 어차피 얘는 얘랑 바꾸면 돼요. 이 중간에 이렇게 있는 건 얘를 치면 얘랑 바꾸든 뭐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최소값은 포함돼서 나타난다. 그럼 이 최소값을 찾아요. 최소값 찾는 거야 5n에 찾을 수 있겠죠. 쭉 살펴보면. 그리고 처음 찾은 위치를 가지고 이제 분석하면 돼요. 얘랑 왼쪽에 있는 산들에서의 최소값. 이쪽에 있는 얘가 이쪽이 되는 그 산들만 조사를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제일 작은 거 찾으면 조금 더 줄일 수 있어요. 비용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유용한 아이디어를 찾았는데 그거를 구현했는데 그 구현 결과가 가장 효과적인가? 그건 또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최소값을 이용하신 분은 비용이 n제곱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못해요. 근데 최소값은 이용했다는 건 좋은 아이디어고 근데 그 효율적으로 하지는 못한 거고요. 그리고 겨우 이제 보시면은 계속 중복 검사하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뭔가 하는데 그래서 중복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중복 검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 갖고 하냐면 이제 그 산 꼭대기를 그러면 얘가 꼭대기다라고 생각하면은 얘를 이용해서 만드는 산 중에 최소값은 뭐가 되냐 합계가 그러면 이제 이쪽에 있는 애들 중에 최소값 최소 이쪽에 있는 애 최소예요. 그러면 요 삼봉 요걸 기준으로 피크라고 하던데 어떤 사람이 그 코드에 보면 요 피크를 기준으로 이쪽의 최소값 이쪽의 최소값만 찾으면 얘가 기준이 되는 산의 최소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럼 어떻게 효과적으로 찾냐라는 건 코드를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나? 여기 보면은 left mean, right mean을 계산하고 있어요. left mean, right mean. left mean은 왼쪽에서 이제 여기 가심 이렇게 예를 들면 1, 2, 3, 5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왼쪽에서 최소가 되는 건 요 위치에서 최소는 1이죠. 그럼 요 위치에서 왼쪽에 있는 최소는 여전히 1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1. 이 값들을 계속 찾는 거예요. left mean은. right mean은 오른쪽으로 오면서 여기서 데이터가 있으면 여기까지의 최소값이 여기에 있고 여기 세 개의 최소값이 여기에 있고 네 개의 최소값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right mean은. right mean 쭉 찾고 left mean 쭉 찾아요. 그럼 left mean 찾는데 선형으로 찾으면 되고 right mean 찾는데 선형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는 모든 애들을 선형의 모든 그 최소가 되는 산들을 찾아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eft mean 구하고 right mean 구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애들에 대해서 요 nums i에 대해서 얘가 된다는 생각하에 얘 이전에 있는 left mean보다 얘가 크면 얘가 산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right mean보다 얘가 크면 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left mean과 right mean과 얘를 더한 게 그 산의 합계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쫙 계산해 보면은 이제 최소가 되는 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은 ON이에요. 포루프가 선형 포루프가 3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left mean 찾는 거, right mean 찾는 거, 그 다음에 산의 합계 최소 찾는 거, 한 번에 이렇게 ON, 3N이 되는 거죠.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봤던 맨 밑에 있는 얘는 N3승이거든요. 비용이. 3중 4승이 되고 많은 분들 여러분 짜신 거 보면 N제곱 정도의 비용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를 보면 아까 보였던 요 애를 보면 얘는 여러분들보다 공간을 3배 쓰고 있어요. 레프트 민 하나 더 썼고 라이트 민을 하나 더 썼어요. 이런 식으로 보통 공간 복잡도를 늘려서 중복 계산을 줄여가지고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공간 복잡도는 늘어난 거죠. 공간을 더 쓰는 대신에 시간을 줄이는. 중복 계산을 뭔가 지우려는 거죠. 여러분들은 계속 똑같은 아이디어인데 찾았던 민값을 또 찾고 이러고 있어요. 한 번에 쫙 찾아놓고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중복적인 계산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 중복적인 계산을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럼 보통은 뭔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 그 기억을 하려면 그 저장할 공간들이 추가로 필요하고 이제 뭘 저장하면은 그 중복 계산 없앨지를 생각해 보면 이제 이런 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간과 시간 요 개념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밑에 제시된 얘는 그 최소값을 막 이용하셔가지고 최소값을 이용하면서 똑같은 아까 봤던 것과 비슷한 원리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최소값이 들어가는 것만 검사를 해요. left mean과 right mean을 찾는데 이제 최소값 여기 보면 최소값이 항상 답에는 얘가 mean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mean이 들어간 왼쪽 산 mean이 이쪽에 돼 있는 산 요거를 찾는 거 right mountain, left mountain을 찾아서 이제 답을 계산하는 거. 근데 저렇게 되면 되게 코드가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코드의 또 간결성이라는 것과 이런 또 효율성에 또 좀 이런 트레이드 오프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코딩할 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과제에 대한 피드백은 이 정도로 하고
객체 지향 얘기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이게 지금 8이니까 12장? 한 12장, 한 4장 통해서 객체 지향 관련된 얘기를 할 거고요. 13장부터는 뭐 객체 지향 요소가 포함되지만 객체 지향이라기보다는 좀 고급 C++ 내용들을 좀 소개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 설명드리는데, 이제 객체 지향은 객체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C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C에서는 함수가 기준이 됐어요. 그러니까 함수가 기준이 된다는 거는 기능이 기준이 되는 거고, 그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데이터가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객체가 기준이 되고, 객체가 기준이 된다는 건 데이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C에서 프로그램 할 때 강아지를 뛰게 하고 싶잖아요. 강아지를 뛰게 하고 싶어요. 그럼 run이라는 함수를 만들고, 뛰는 기능을 하는 run이라는 함수를 만들고, 그 run이라는 함수에 강아지를 전달했어요. 근데 객체 지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강아지라는 객체를 만들고, 그 강아지가 기준이 돼서 뛰어라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강아지에게. 그럼 강아지가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이제 객체 지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렇게 함수 위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는 거를 구조화 프로그래밍이라 그러고, 이 구조화 프로그래밍에서는 프로그램 전체를 함수로 어떻게 잘 나눌 것인가가 핵심이 됩니다. 물론 객체 지향에서도 실제 실행되는 건 함수들인데, 이제 함수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그런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구조화 프로그래밍은 현재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사용한 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고,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특히 뭐하고 맞아떨어졌냐면은 이제 우리 PC 환경들이 콘솔 기반 프로그래밍에서 GUI 프로그래밍, 즉 마우스를 이용하는 메뉴를 선택하고 버튼을 클릭해가지고 이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환경으로 바뀌면서, 이 GUI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기존의 구조화 프로그래밍은 너무 불편했어요. 맨날 버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버튼을 이제 C에서 뭔가 만드는 것보다는 객체 지향에서 객체로 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 GUI 프로그래밍이 이제 기본이 되면서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어떤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됐고, 이제 윈도우 응용을 개발하는 게 이제 PC의 시장의 핵심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모바일, 웹이 더 큰 시장이죠. 그래서 웹 프로그래밍, 모바일 프로그래밍을 더 많이 할 텐데, 그냥 단순한 윈도우 프로그래밍 말고, 뭐 게임 시장은 조금 다른데, 게임도 뭐 모바일 게임 있고 또 따로 있죠. 근데 그렇게 다른 시장으로 PC 시장이 넘어가고 있지만, 거기서도 여전히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지금도 이제 지배적인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뭐 어디서 그 개발자로 일할지 모르겠지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잘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조 프로그래밍은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고, 특히 이제 캡슐화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고 싶으면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에 그 데이터를 인자로 전달해 줘야 됐어요. 그런 형태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한 거예요.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가 분리되어 있고, 항상 어떤 처리할 데이터가 있으면 함수에 그 데이터를 전달하는 형태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객체 지향으로 넘어가면 데이터가 중심이 되겠고,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들을
하나의 틀로 묶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 갖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뭐지? 그러면 얘를 그 데이터와 같이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라는 XY 좌표를 유지하는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들이, 기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기능들을 같이 정의해 주는 거예요.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를.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는 함수를 만들고 그 함수의 데이터를 전달했는데 이제는 얘가 중심이 되는 거죠. 데이터 P. 그러니까 P라는 건 XY 값을 유지하고 있는 그 구조체, 옛날 보면 구조체 변수인 건데 이제 객체지향에서는 얘를 이제 객체라고 하죠. 데이터를,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들. 그러면 이제 P가 중심이 돼서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호출하는 거야, 함수를. 함수에 데이터를 넘기는 게 아니라 내가 처리하는 데이터 중심으로 그 데이터를 이제 처리할 함수를 호출해서 기능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함수들이 예전 C에서 봤을 때에 비해서는 인자가 늘 하나씩 줄어들어요. 왜? 함수의 인자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얘를 기준으로 함수를 호출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여기에 나타나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구조화 프로그래밍은 하향식 설계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 프로그램을 보고 얘가 어떤 함수가 필요하지, 입력 부분, 논리 부분, 출력 부분 이렇게 나누고 또 이 논리 부분을 또 몇 개의 함수로 또 나누고 이런 식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조금씩 쪼개가면서 가는 거고요. 이 객체지향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작은 단위의 객체들을 만들고 얘들을 결합해서 전체적으로 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체들을 하나하나씩 여기선 요런 객체 필요하니까 요런 것들을 만들고 얘네들을 서로 언제 결합해서 쓰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상향식이라 그래요. 버텀업. 그래서 그런 식이고 함수 중심, 데이터 중심입니다. 그래서 객체지향은 이제 상태를 유지하고 이 상태에 따라 행위의 결과가 바뀔 수 있는 객체를 이용해서 우리들이 제공해야 되는 기능을 구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계를 하고 구현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일상적인 객체들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그 시각을 그대로 코드로 더 자연스럽게, 예전 구조 프로그램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이라는 우리가 이제 저기 유리문이 있는데 지금 보면 그러면 저 문을 봤을 때 저 문에 어떤 형태의 문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아, 저거 보면 아, 저거는 유리문이구나. 지금 닫혀 있구나. 뭐 이렇게 이제 이런 닫혀 있다, 유리문이다, 문짝이 2개다, 크기가 어떻다 이런 것들은 그 객체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런 것들 중에 프로그램 내에 모델링해야 될 것들이 있겠죠. 그럼 그것이 저 사물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문을 갖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우리가 상호작용을 뭘 할 수 있냐? 문은 열 수 있고 잠글 수 있고 닫을 수 있고 이런 거 있죠. 그럼 그게 문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개체를 바라보면 아, 얘는 뭐지? 얘는 리모컨이고 아, 버튼이 4개 달렸네? 뭐 이런 거고요. 아, 그럼 이거 눌렀을 때 뭘 하지? 그럼 그게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버튼을 누를 수가 있다. 그리고 어떤 버튼을 누르냐에 따라서 이제 동작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그거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냥 보는 것과 똑같은 형태대로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로 이제 좀 프로그램 할 수 있다. 그게 객체지향의 장점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꼭 그런 것 같진 않은데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본인들 느끼기에 다름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내 프로그램에서 이런 애들이 뭐가 있지. 근데 실제로 만약에 프로그래밍에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보는 어떤 개체들, 뭐 이게 모니터가 됐든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들을 객체로 모델링 하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모델링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잘 구현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지만 보는 시각, 내가 그냥 사람으로서 어떤 느끼는 그거를 그대로 이제 컴퓨터로 프로그래밍으로 옮겨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뭐 살펴보면 되겠고요. 저런 식으로 이제 어떤 사물이 있을 때 이 사물의 상태가 뭐지? 그 사물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쓰기는 이 샤프 갖고 우리가 쓸 수가 있죠. 당연한 건데 심 여부, 심 크기, 심 개수 저거는 행위는 아니에요. 행위는 아닌데 저거 상태예요. 샤프심에 지금 샤프심이 몇 개 들어있지? 이거는 샤프의 상태입니다. 근데 보통 그런 상태들을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들을 조회하는 행위 메소드들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는 구현해 놨는데 이 빨갛게 되어 있는 것들은 실제는 행위는 아니에요. 상태인데 그 상태를 행위로 구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각형을 모델링한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보통 그 GUI 프로그램 할 때 사각형들을 막 그리고 그래요. 그럼 사각형 관련돼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왼쪽 위 좌표 정보가 필요하고요. 이제 폭과 높이가 필요해요. 그럼 그 네 개의 정보, XY 좌표, width, height, 요 정보만 있으면 사각형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각형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사각형의 면적을 우리가 궁금해할 수가 있죠. 그럼 면적이라는 거는 행위예요? 행위는 아니죠. 근데 얘를 행위로 상태로 별도 유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에리어라고 하는 행위만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에리어라는 면적이라는 건 행위로 구현되어 있지만 이 에리어는 그 width와 height를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에리어는 행위로 구현되어 있지만 상태예요. 그래서 상태는 이제 항상 그 함수로 상태도 필요하면 우리가 함수로 구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객체장 얘기할 때 객체장의 어떤 특징 중에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캡슐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객체장에서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을 하나의 틀로 묶어서 사용한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캡슐화라 그래요. 그 개념을. 함수와 그 함수와 처리하는 데이터가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이 정의되어 있고 얘를 우리가 클래스라는 걸로 정의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정의하는 걸 캡슐화라 하고 이 캡슐화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객체지향 언어들 보면 뭐가 있냐면은 이 클래스란 틀 안에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는 뭐가 되겠어요? 데이터예요. 뭐 X좌표, Y좌표, 크기, 폭, 뭐 색깔 이런 게 상태거든요. 근데 이 상태들은 데이터가 되겠고요. 데이터는 변수를 이용해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상태들은 데이터고 변수로 유지가 되는데 이 변수들 그리고 이 변수들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함수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클래스라는 걸 정의하고 있어요. 캡슐화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와 함수를 마음대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접근을 우리가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객체지향은 캡슐화를 묶으면서 추가적으로 거기에 플러스 뭐가 되냐면 접근 제어를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접근 제어를 왜 제공할까? 왜 접근을 못하게 막을까? 결국 그 잘못된 조작을 못하게 하려는 거고 그럼 잘못된 조작을 못하게 막음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프로그램의 강건성을 높이는 거예요. 오류를 줄여주는 거예요. 오류를.
그래서 오류를 줄이기 위한 요소예요. 접근 제어는. 그래서 접근 제어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강건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캡슐화는 저 두 가지. 캡슐화만 얘기하면 그냥 데이터와 함수를 결합했다라고만 보시면 안 되고 거기에 이제 캡슐화를 하면서 뭘 추가했냐면 접근 제어를 추가하고 있어요. 파이썬 같은 언어는 진정한 객체 지향 언어가 아니라서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지만 접근 제어를 그냥 C++나 자바처럼 제공하진 않아요. 뭘 프라이빗, 퍼블릭 해가지고 그렇게는 안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객체 지향 언어들은 이제 캡슐을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간 데이터와 함수를 통제시켜가지고 물론 통제가 되면 사용하기는 더 불편해질 수는 있는데 그 불편을 감수하고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강건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클래스를 정의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객체들이 어떤 상태를 갖고 있고 어떤 행위들을 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클래스의 객체를 필요한 만큼 생성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 객체는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상태, 행위, 식별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식별자라는 건 똑같은 종류의 객체를 여러 개 생성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한 생성된 객체를 한 번만 일시적으로 쓰고 없애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해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내가 지금 쓰고자 하는 이 객체를 다른 객체와 구분해서 계속 접근할 수 있어야 되겠고 프로그램에서 어떤 접근은 뭘 이용해서 하냐면 변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식별자는 변수를 의미합니다. 변수. 프로그래밍의 변수를 통해서 여러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를 변수에 저장하고 그 변수에 저장된 그 객체를 그 변수의 이름을 갖고 우리가 조작하고 접근하고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하게 되겠죠. 상태는 뭐 여러 가지 상태들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객체의 장점은 상태에 따라서 똑같은 메소드를 불러도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가 배고프면 사료를 주면 먹이를 주면 많이 먹을 거고 사료를 배가 부르면 사료를 주더라도 잘 안 먹을 수가 있겠죠. 뭐 식탐이 있는 애는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상태에 따라서 그것도 그 강아지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객체의 행위들은 반드시 상태를 활용해야 돼요. 객체의 상태를 전혀 활용하지 않는 어떤 것이 있다면 이거는 그 객체의 행위가 될 수가 없어요. 그 객체의 행위는 그 객체의 여러 상태를 쓸 수도 있고 딱 한 가지 상태만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뭔가는 활용해야 돼. 아무것도 활용 안 하면 그 객체와는 무관한 거죠. 그리고 상태를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행위를 통해 모델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형에서 면적은 상태지만 그 상태를 별도 데이터로 면적이란 값을 내가 유지하지 않고 내가 유지하고 있는 폭과 높이 정보를 이용해서 요청할 때마다 계산해서 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는 이제 그 객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프로그래밍 언어로 정의한 틀이에요. 그래서 객체는 상태와 행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태들 갖고 있는지 멤버 변수를 정의해서 나타내야 되겠고 이제 행위는 함수를 이용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멤버 변수, 멤버 함수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냥 멤버라 그래요. 그러니까 멤버 변수도 되고 멤버 함수를 통칭하는 거고 멤버 변수는 이제 상태, 멤버 함수는 이제 기능들인데 이 멤버 함수 중에는 상태만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일 수 있어. 아까 에리어 같이. 그렇게 되겠고
멤버 함수라는 용어는 근데 많이 안 써요. 변수는 멤버 변수라고 많이 하고 다른 용어가 별로 없는데 멤버 함수는 멤버 함수라 안 하고 메소드라고 그럽니다. 메소드. 그래서 메소드는 이제 함수는 이제 메소드도 함수 일종이죠. 근데 보통 그냥 함수라 그러면 일반 함수를 보통 말하고요. 객체 지형에선 메소드라 그러면 이제 클래스 내부에 정의되어 있는 그런 메소드들 함수가 되겠고 얘는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객체를 중심으로 불려지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클래스의 여러 객체들을 우리가 생성할 수 있는데 이 객체를 이 클래스의 한 인스턴스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 인스턴스라는 용어는 많이 안 쓰고요. 객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C++에서는 다른 모든 언어와 비슷하게 저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클래스를 정의하게 되겠고요. 클래스는 정의를만 하고 그것의 객체를 하나도 생성하지 않으면 마치 컴퓨터, 꺼놓은 컴퓨터와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주석과 별로 차이가 없어요. 어떤 클래스를 정의하고 그 정의된 클래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객체를 생성을 해야 되겠죠.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 때 클래스를 하나만 정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정의하게 됩니다. 내가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데이터들 또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거기에 그것들을 잘 모델링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때 필요로 한 객체들의 종류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고 그 종류들에 맞는 클래스를 이제 정의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클래스들을 여러 개 한 프로그램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개 정의했을 때 이 클래스들이 독립적으로 놀지는 않고 클래스와 클래스 간에 또 이 클래스의 객체와 이 클래스의 객체 간에 어떤 관계들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제 나오는 개념이 의존 관계예요. 의존 관계. 그래서 한 클래스 A 구현에 다른 클래스 B를 사용하게 되면은 A는 B에 의존한다 그래요. B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클래스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클래스 정의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접근 제어를 쓰게 돼요. 접근 제어. 그래서 이 접근 제어는 이런 식으로 private, public, protected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protected는 이제 나중에 상속할 때 살펴보고 두 가지만 우선 알고 있으면 돼요. private, public. private은 접근을 못하는 거고 public은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용할 때 밖에서 그 객체의 식별자, 변수 이름을 가지고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땡땡하고 다음 게 나올 때까지 public 땡땡이면 요 사이에 있는 건 다 뭐가 돼요? private이 되는 겁니다. 매번 써주는 게 아니에요. 자바는 매번 써줘야 되는데 이제 C++는 그렇게 안 하고 private 땡땡하고 쭉 써요. 그럼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멤버 변수를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B는 또 다른 객체예요. 객체를 상태로 유지하는 거예요. 상태로 유지하는. 그렇게 되겠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면 A는 B에 의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B를 쓰겠죠. 그리고 이 의존하게 되면 B를 수정하면 어떻게 돼요? A도 수정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가 의존해야 되는 클래스의 수가 많은 게 좋겠어요? 적은 게 좋겠어요? 적은 게 좋은 거예요. 많은 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많다. 그러면 뭔가 설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f라는 함수를 만드는데 const c 이렇게 와요. 그럼 얘도 이제 객체예요. 인자로 객체를 받는 거예요. f라는 행위를 할 때 이제 c라는
C 타입의 객체를 내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 C와 A는 또 C에 의존을 해요. C가 수정되면 이 foo 함수를 또 수정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존해야 되는 애들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A라는 클래스 안에 여기에 뭔가가 다른 클래스 B, C 뭐 여러 가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럼 나타나면 A는 이 클래스들한테 무슨 관계? 의존하고 있다. 의존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의존 관계는 많은 건 안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의존하더라도 구체적인 클래스 대신에 추상 타입의 클래스에 의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좀 뒤에 가 설명드리고요. 이제 클래스 간 관계가 있고 객체 간 관계가 있는데 클래스 간 관계는 이런 식으로 C++에서는 상속 관계 하나만 있어요. 상속 관계. 그래서 상속 관계는 기존에 있는 클래스를 가지고 새로운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게 해주는데 기존에 있던 이 D를 이용해서 A를 이렇게 D를 A가 상속받으면 D에 정의되어 있는 모든 상태와 행위가 여기에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가 다시 정의하지 않아도 D에 있는 건 모든 게 여기에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걸 통해서 우리가 계층적으로 모델링할 수가 있어서 코드 중복을 제거할 수 있고 재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애완동물을 애완동물이 여러 종류가 등장하는 뭔가를 응용을 만들어요. 근데 이제 고양이, 강아지 뭐 등등이 있는데 고양이가 갖고 있는 기능, 강아지가 갖고 있는 기능, 또 고양이가 갖고 있는 상태, 강아지가 갖고 있는 상태 중에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따로따로 만들어야 되면은 고양이 만들 때도 그거 정의하고 만들어야 되겠고 강아지 할 때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상속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고 애완동물이라는 걸 정의합니다. 그래서 모든 애완동물이 갖고 있어야 되는 기능과 상태는 각각 강아지와 고양이에 정의하는 게 아니다. 애완동물에 정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아지와 고양이를 이렇게 만들 때에는 애완동물을 상속해서 강아지를 만들고 고양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강아지 만들 때 편한 거죠. 내가 중복해서 안 만들어도 되고 이미 만들어 놓은 애완동물로 만들어 놓은 거 그냥 쓰면 되고 나는 강아지로서 차별화되는 부분만 추가하면 강아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상속 관계이고 지금 나타난 요것들은 객체간 관계예요. 얘는 포함 관계라 그러고 얘는 사용 관계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가 어떤 기능을 하는데 제가 필요해. 그러면 그 사용 관계죠. 예를 들면 게임을 만든다. 그러면 게임의 어떤 캐릭터가 무기를 들고 싸워요. 무기를 들고 싸우면은 얘는 그 무기를 사용하는 거죠. 전투할 때. 그러면 사용 관계가 되겠고요. 이제 이런 PC를 모델링 하는데 본체를 모델링 하는데 이 PC 안에 여러 부분들이 들어가 있죠. 뭐 SSD, 메모리, CPU, 마더보드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얘네들이 객체를 모델링 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쭉쭉쭉 나열하는 거죠. CPU, 마더보드, 뭐 SSD, 메모리 등등 파워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이제 포함 관계가 됩니다. 이 관계들을 어떻게 잘 모델링 할 건가가 객체 지향 설계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C에서는 전체 프로그램을 어떤 함수로 만들지가 핵심이었어요. 프로그램 설계. 근데 이제는 객체 지향에서는 내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어떤 종류의 객체들로 이 프로그램을 만들지가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객체들 간에 어떤 관계들을 맺어줄 것인지가 이제 이 객체 지향 설계의 핵심이 됩니다. 어떤 애들을 이용할지 또 어떤 애들 간에는 어떤 관계를 맺어줄지가 핵심이 되겠습니다.